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법인세법 강의를 맡고 있는 손병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 교육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직접 얼굴을 뵙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 더 좋겠지만, 또 온라인도 좋죠. 이렇게 많은 분들 제가 쉽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오늘 강의는 비영리법인의 세무인데요. 주로 내용이 이제 법인세법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비영리법인과 관련해서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주로 구성된 그 공익법인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그 이교육원 들어오시면 그 상담 메뉴 중에 그 온라인 교육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동영상 교육이라는 하부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셔서 세목을 선택하셔서 법인세 선택하시면 거기에 공익법인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익법인도 좀 관심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셔서 동영상 강의 들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법인세법 중심으로 여러분들이랑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할 텐데 혹시 이게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도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막 계속 지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나가고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그 질의사항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보고, 그 강의 중에 한번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강의 중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제가 개별적으로 바로 응답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응답을 드리고,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린다 싶으면 제가 그걸 메모를 해놨다가 그 이메일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총론이랑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분격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부금 및 과세 특례를 살펴보는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살펴볼 게 이제 비영리 법인이니까 일단 법인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한다면 비영리 법인까지 가기 전에 이제 법인 구분부터 한다면 보통 자연인이랑 법인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연인은 태어나자마자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법인은 사실은 법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는데 뭔가 법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걸 법인이라고 하죠. 근데 법인은 그러면 법으로 어떻게 인격을 부여받느냐? 그렇죠.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으로 인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법인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거는 그 법인 중에서도 비영리 법인. 그러면 이 법인 중에서도 당연히 영리법인이랑 비영리 법인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럼 영리법인이랑 비영리 법인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영리성이 있으면 영리법인, 영리성이 없으면 비영리법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영리성 유무 갖고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비영리법인들도 보면 이게 당초에 그 비영리법인이 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하는 사업을 보통 세법에서는 고유목적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고유목적 사업만 갖고 계속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외부로부터 기부금이랑 후원금 같은 게 일정하게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장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도 고유목적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해요. 보통 우리가 수익 사업이라고 하는데 요부 수익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법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수익 사업은 영리법인이랑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그 운영을 위해서 수익 사업도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영리법인을 들여다봤을 때
이게 영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영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가장 큰 차이가 이거죠. 이익을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배를 하면 우리가 영리법인으로 보는 거고요. 분배를 안 하면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요거는 운영되는 기간 동안만 따지는 거 아니고요. 이 비영리법인이 문을 닫잖아요. 문을 닫을 때조차도 거기 그 비영리법인이 모아놓던 이익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구성원들한테 분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비영리법인이가 유사하게 활동하는 다른 비영리법인한테 이전이 되던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비영리법인은 이익이 구성원들한테 분배되지 않아요. 물론 비영리법인 중에서 아주 특수한 조합법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구성원들한테 분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니까 그 조합법인도 마지막 시간에 좀 살펴볼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렇게 구분한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이고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비영리법인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세법상 여러 군데에서 좀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첫 시간은 총칙 시간이니까. 비영리법인의 근거법은 대부분 민법 32조예요. 민법 32조. 영리법인은 상법에 근거해서 주로 설립되는 거랑 반해서 비영리법인들은 기본법이 근거법이 대부분 민법 32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32조 내용을 보시면 하단에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그래서 사단 또는 재단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설립 등기만 하면 요즘에는 뭐 설립 등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법인 설립 등기만 하면 그냥 영리법인이 되는데요.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등기뿐만 아니라 중요한 절차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주무관청의 인허가예요. 요거를 득해야지 먼저 득하고 난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해야지 비영리법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법인들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 또 사단, 재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집합체. 재단은요, 재산의 집합체. 그러니까 사단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 있을 수 있고 재단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건 오로지 재산으로만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재단은 구성원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재산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재단은 무조건 비영리법인이에요. 사단은 비영리법인도 있고 영리법인도 사단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집합체니까. 근데 재단은 비영리법인 듯해요. 재산의 집합체로 구성된 게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민법 32조를 떠나서 사립학교에 의해서 설립된 각종 사립학교들도 비영리법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거 외에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들이 있는데요. 내용은 그 민법 32조랑 유사해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설립 목적을 가진 법인들은 비영리법인이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이런 것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들입니다. 이런 법인들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줄에 보시면 주주 등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영리 법인 중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조합법인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마지막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언급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섯 번째로
법인세법 외에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인데 당연의제법인이라고 해서 보면 내용이 비영리법인은 사실은 인허가 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인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설립이 되거나 법령에 따라서 아마 등록된 사단 이런 것들 그리고 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산만 모아지면 거의 중요한 거는 다 끝난 거거든요.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 이런 거는 사실은 법인 등기만 하면 그냥 바로 비영리 법인이 될 수 있는데 꼭 법인 등기 절차만 끝마치지 않은 법인들이에요. 이런 법인들은 당연 의제법인으로 봐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아직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인으로 당연하게 의제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밑에 요 세 가지 부분을 조건을 만족을 시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서 승인을 얻게 되면 저희가 비영리 법인으로 봐줍니다. 내용이 뭐냐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과 재산을 당연히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수익을 역시 마찬가지로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이런 조건을 갖춘 그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다음에 승인을 얻게 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승인의제법인이라고 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저희가 보게 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다른 법도 좀 살펴볼게요. 상증세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또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 일반에 대해서 다루진 않고요.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비영리법인보다 훨씬 좁은 의미의 법인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종교, 유경, 복지, 의료,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별도로 공익법인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 일단 앞에서 법인세법에서는 이제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 법인세법에서는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얘기 꺼내고 이쪽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아까도 말했잖아요. 당초의 목적대로 활동하는 사업을 고유 목적 사업이라고 해요. 고유 목적 사업. 이 고유 목적 사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세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수익 사업이라는 거를 병행했을 때만 이 수익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가 돼요. 이건 법인세 과세 일반적인 법인세는 과세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 법인세가 과세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는 그 해당되는 사업이 고유목적 사업인지 수익 사업인지 구분에 관심이 있어요. 수익 사업에 들어가야지만 적어도 과세 대상이 되니까 저희가 살펴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유목적 사업은 과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다시 넘어가면 뭐 비영리법인이 상속받는 그런 건 있을 수 없을 테니까 이제 증여세가 주로 관심이 대상이 될 거고 증여세가 그 대상이 될 거라 그러면 증여세라는 게 뭐예요? 외부로부터 제3자로부터 물건을 공짜로 받았어요. 우리 법인이. 그러면 그렇게 공짜로 받았을 때 영리법인이랑 비영리법인이랑 먼저 구분을 해볼게요.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자산을 받았어요. 무상으로 받은 자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가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돼요. 그러면 증여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 요 사실 요 한 가지만으로 법인세도 과세되고 증여세도 과세되면 안 되잖아요. 이중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법인세가 먼저 우선이 돼서 그쪽에서 과세가 되면 증여세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비영리법인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같은 경우가 아까 법인세법에서는 어떤 게 구분이 중요하다고요? 고유목적 사업인지 수익 사업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 자체가 수익 사업에 속해야지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법인세법은 뭔가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뭔가 자산을 받잖아요.
그거는 수익 사업에 속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기부금이나 후원금 같은 거를 무상으로 받게 되면 그거는 수익 사업에 속하지 않아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다만 증여세 과세 대상은 되죠. 이렇게. 근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비영리 법인 중에서 어떤 법인? 공익법인, 이런 종교, 유경, 복지, 의료,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한정된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익법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그래서 이 공익법인이 해당이 될 경우에는 이 증여세도 과세가 되지 않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이렇게 됐고 이제 부가세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부가세법. 부가세법은 앞에 또 개념이랑 틀려요. 법인세법 개념이 틀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념이 틀린 것처럼 부가세법은 또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냐면 뭔가 재화나 용역이라는 거를 공급하는 거에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부가세법은. 그래서 부가세법은 과세 대상을 뭘로 두고 있냐면 사업상, 그러니까 한두 번 일회적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리고 누구한테 종속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업상이라는 거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다음 누구한테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 해당되는 주체가 영리법인이건 비영리법인이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보통은 비영리법인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거법이 보통 민법 베이스로 깔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게 종교자선 이런 약간 공익적인 목적을 두고 영위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러한 재화 용역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법상의 면세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다루고 있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됐어요. 이번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설립 등기죠. 어떻게 보면. 설립 등기를 해야지 법인으로 바라보는데 비영리법인은 설립 등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허가를 받고 3주 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비영리 법인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설립한 지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신고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비영리 법인이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주무관청도 많이 나눠져 있어요. 가령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여기 주무관청이 어딜까요? 여기는 보건복지부. 만약에 해당되는 그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이 종교, 문화, 예술에 해당된다. 이러면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무관청도 그 성격에 따라서 주무관청이 좀 틀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막 보건복지부 다른 부처들이 여러 부처들이 이렇게 다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저런 부처에서 직접 주무관청과 관련된 인허가 부분을 다 다루진 않고요. 보통 지자체 쪽에 유임을 해갖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를 담당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를 두고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개시라고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영리법인은 원래는 하고자 하는 거는 고유목적 사업인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가령 종교단체라 그러면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 종교 활동을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 신도분들이 주는 후원금이나 그런 것들 갖고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거를 이제 요 고유 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쓸 정도의 뭔가 이익이 발생하는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수익 사업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 수익 사업만큼은 일반 법인과 똑같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사업을 개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수익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신고서 기재 사항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기재를 해갖고 신고를 해야 된다. 수익 사업 개시 신고를 내용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렇게 수익 사업을 개시를 하게 되면 요거랑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것도 같이 좀 살펴보죠. 먼저 내용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 신규 사업 개시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익 사업 같은 거 개시했을 때 20일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서라는 걸 제출해야 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이거 말을 바꿔서 한다 그러면 부가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사람들은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자예요. 면세 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부가세법에 따라서 과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가세법에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여기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사업자 등록 한 가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이 한 가지가 있고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이 있어요. 근데 부가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중복해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요. 등록한 걸로 봐주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법인세법에 따라서 만약에 법인 설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법인 설립 최초에 설립하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로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안 할 뿐인 거지 규정은 법인세법에서도 사업자 등록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법인들은 뭔가 따로 등록을 안 해도 되느냐? 그런 법인들은 고유 번호라는 걸 부여를 하는데 이렇게 말로 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하실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표로 정리했어요. 이 표로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표는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먼저 지금 우리가 비영리법인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만 한다 그러면 과세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뭔가 그 세무서에 등록할 게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수익 사업을 해야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법인세법은 중요한 게 수익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저희 쪽에 수익 사업 개시 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익 사업이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이건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이건 상관없어요. 법인세법상으로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반드시 저희한테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을 나눠서 좀 살펴보면 먼저 부가세법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만약에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근데 이 부가세법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업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부가세법상은 과세 대상이냐, 면세 대상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 과세 대상, 면세 대상이 법인세법으로 따지면 수익 사업에서 과세 대상이냐, 면세 대상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비수익 사업 부문도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일 수도 있고, 면세 대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부가세법은 중요한 게 요건 거죠. 과세 대상이냐? 면세 대상은 부가세법은 면세니까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 사업이 그리고 비수익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 이렇게 부가세법상 과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아까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걸로 봐준다. 그래서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인 거예요. 면세 대상. 그러면 이 면세 대상은 또 나눠져요. 이 면세 대상이 어디에 속하느냐를 따져봐서 이 면세 대상이 수익 사업에 속한다 그러면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면세 대상이 법인세목으로 구분했을 때 수익 사업에 속한다면 요거는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 하셔야 되는 거고 요 면세 대상이
법인세법상으로도 비수익 사업이에요. 고유목적 사업에 속해요. 그러면 그때 고유 번호증이 나갑니다. 이렇게만 하면 또 잘 이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예를 잠깐 들어보면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는 속하는데 부가세법상으로는 면세 대상인 거 뭐가 있냐면 의료, 그 다음 학원 같은 교육 용역 이런 것들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면서 부가세법상으로 따진다 그러면 면세 대상인 거죠. 이거는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비수익사업 옆에는 안 보이네. 법인세법상은 비수익사업이면서 부가세법상으로 면세인 거 뭐가 있냐면 학술 연구단체 예를 든다면 그리고 저희가 흔히 보는 거 유치원 이런 것들도 여기 속해요. 이런 것들은 고유번호가 나간다. 그냥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부가세법상 사업 등록만 혹시 생각하셨을 수 있을 텐데 사업자 등록도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있고 또 법인세법상 고유번호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구분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됐고. 그러면 비영리법인은 과세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그렇죠. 원래 그 일반적인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쳐놓으면 구분을 해서 본다면 영리법인은 과세 소득의 범위가 보통 저희가 포괄주의라고 표현을 써요. 뭔가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를 하면 다 과세가 돼요, 대부분. 법에서 따로 과세가 입금으로 안 본다고 규정이 돼 있지 않으면 다 과세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영리법인들은 포괄주의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요. 비영리법인은 개인과 유사하게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뭔가 과세가 되려 그러면 세법에 열거가 돼 있어야 돼요. 법인세법, 아니, 그 법인세법에 따로 이렇게 비영리법인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쭉 열거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게 수익사업인 거죠. 수익사업,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익 사업에 속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첫 번째로 사업소득이 있어요. 사업소득. 이렇게 먼저 이게 나가기 전에 이 비영리법인은 오히려 개인이랑 좀 유사하거든요. 개인이랑 유사한 이유가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 과세 대상 소득이 총 8가지거든요. 개인. 이배, 작은, 영기, 다음 퇴양 이렇게 8가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총 8가지인데 이 개인도 마찬가지로 앞에 살펴본 것처럼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소득 원천설이에요. 법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과세 체계가 어떻게 보면 개인이랑 좀 유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한테 과세되는 소득 중에서 이자 배당 과세될 수 있잖아요. 사업소득도 지금 살펴볼 거고요. 근로소득 같은 거 보세요. 근로소득은 법인이 근로를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대상이 안 될 거고.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소득도 내용 보시면 법인이 이렇게 뭔가 얻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 별로 없어요. 법인이 퇴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소득이 보면 수익 사업이 보통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그다음에 사업 소득, 양도 소득. 요것들을 수익 사업으로 완전히 딱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런 소득들을 수익 사업으로 법인세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먼저 사업 소득부터 살펴볼 거예요. 사업 소득이 뭐냐면 흔히 여러분들 일반적인 영리법인들이 이제 부가세법상
이 과세 대상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 나오고 막 업종 코드 쓰고 있잖아요. 그 업종 코드라는 것 자체가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이제 업종 코드가 만들어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업소득은 그런 것처럼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사업 중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들을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영리법인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사업소득은. 그래서 제조업 뭐 흔히 든다면 제조, 건설, 도소매 이런 것들이 다 사업소득에 속한다는 거죠. 다만 비영리법인이니까 활동하는 것 자체가 영리법인처럼 완전히 오로지 영리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익 사업도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수익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익이 발생하면 수입이 발생하면 이걸 어디에 쓰냐면 비영리법인들은 고유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쓰려고 이렇게 수익 사업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사업 중에서 별도로 다시 또 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업종이 다 구분이 돼 있다고 해서 다 수익 사업으로 들어간 거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 3조 1항을 보시면 이게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쭉 많아서 나중에 실무적으로 좀 검토하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법인세법 시행령 3조 1항을 보시고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살펴보면 축산업 외의 농업 비상업적인 연구 개발업, 사회복지 사업 이런 것들 보시면 혼자 나오는 게 이거 과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 비록 한국표준산업 분류에는 들어가 있지만 사업소득에서는 이제 과세 대상 사업소득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프린터에는 2조로 되어 있어요. 3조가 맞습니다. 요거 3조. 이게 그 수정 전에 뒤에 들어갔나 보다. 죄송합니다. 3조 1항이에요. 3조 1항. 2조 1항 아니에요. 법인세법 시행령 3조 1항. 그래서 사업소득이 이렇고요. 그리고 이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제가 비영리법인이 이제 사업 부문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고유목적 사업, 원래 하려고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익 사업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것도 구분을 좀 다시 한번 해본다 그러면 이 사실은 이제 고유목적 사업이 대부분 비수익 사업이에요. 비수익 사업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유목적 사업 자체가 수익 사업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고유목적 사업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 고유목적 사업 자체가 수익 사업이면 과세가 돼야 되는 거야? 대표적인 거 지금 예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사업 자체는 고유목적 사업이에요. 마사회가. 한국마사회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근데 이 격리 사업이 고유목적 사업이 들어가니까 이거 그러면 과세가 안 이루어져야 되나? 근데 여기 어떻게 이 경마 사업은 아까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수익 사업인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고 거기에 제외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익 사업에 포함이 돼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거는요. 그 해당되는 그 사업 자체가 고유목적 사업이다 아니다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 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자, 배당, 좀 전에 살펴본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런 것들 다 같이 살펴볼 건데 그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이렇게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수익 사업이랑 고유목적 사업하면 틀릴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대부분이 비수익 사업이지만 비수익 사업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수익 사업이랑 수익 사업이 아닌 사업. 이제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마사회처럼 고유목적 사업 자체가 수익 사업인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몇 군데가 더 있어서 그런 것들은 고유목적 사업이라도 과세가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고유목적 사업이다 아니다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사업이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있어요.
그러면 사업소득은 그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다른 소득도 좀 살펴볼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인소득이랑 유사한데 법인이 이루어질 수 없는 소득을 제외하면 남는 게 이자소득, 다음 배당소득, 앞에 사업소득은 살펴봤으니까 나머지 양도소득이 있는데 양도소득과 관련해서 먼저 주식양도, 그 다음 유형무형 자산의 처분이니까 이것도 양도잖아요. 그리고 유무형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그 다음에 채권 등의 양도도 있어요. 매도로가 표현했지만 같은 소리인 거잖아요. 채권 등의 양도. 그리고 요거는 특이한 게 이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개인이랑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완전 똑같지는 않아서 요 채권의 양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이거 과세되지 않아요. 개인은 이게 열거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채권 등의 양도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열거를 하고 있어서 비영리법인은 채권 등을 양도하게 되면 과세가 된다. 요것도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외에 지금 거기 그 중간에 질문사항도 오시는데 반드시 그 질문사항 밑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음, 요거 외에 지금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매매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별거가 안 돼 있으니까. 요거는 채권 등의 매도는 개인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반해서 비영리법인은 들어가고 파생상품 매매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있고 사업소득 이외에 그래서 소득이 이자 배당 그다음에 이런 각종 자산들의 양도가 수익사업으로 규정이 돼 있구나.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양도소득 중에서 뭐 주식양도, 유무형 자산 양도,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채권까지 다 봤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같이 좀 살펴볼게요. 잘. 유무형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 수익 사업으로 보는 유무형 자산의 처분 소득. 유무형 자산을 양도를 하게 되면 요거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된다. 앞에서 살펴봤어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무형 자산을 양도를 했는데 수익 사업으로 안 보는 예외가 있어요. 요거 잘 알아두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게 작년까지는 동그라미 1번만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동그라미 2번도 생겼어요. 개정이 된 사항이에요. 먼저 동그라미 1번부터 살펴볼게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이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같은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유무형자산이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고유목적 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수익 사업이 아닌 고유목적 사업에. 그래서 거기서 직접을 사용하는데 몇 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계속 양도 시점에 3년 이상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유무형 자산의 처분 수입은 뭐 한다? 과세가 제외된다. 과세가 제외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외시켜준다니까 비과세가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양도 시점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유목적 사업에 총 10년 이상 사용을 했다. 동그라미 1번은 양도 시점에 중단 없이 계속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양도 시점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면 다 과세가 돼요. 그동안 그랬어요. 근데 해당되는 법인이 가령 어떤 특정 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썼다가 안 썼다가 썼다가 안 썼다가 했는데 그 쓴 기간을 다 모아보니까 10년 이상이 되더라. 그러면 약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총 10년 이상 고유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밑에 본 것처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양도가액에다가 고유목적 사업 최초 전입시 시가 가령 예를 든다면 요거를 그러니까 처분 수입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처분 수입이 있다 그러면 처분 수입을 어떻게 안분을 할 거냐면 전체 보유 기간 분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우리가 비과세해 줄 이런 거죠. 요거는 제가 구분격리 파트에서 숫자 넣어가면서 사례를 한번 같이 좀 여러분이랑 살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2번이 들어왔다. 이거 중요하다. 요 동그라미 1번이랑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실무상 중요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예전 작년까지 동그라미 1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1번과 관련된 예규 사항들이 조금 있어요. 그것 좀 같이 좀 살펴볼게요. 먼저 유무형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동그라미 1번만 예규사항이 있겠죠. 지금 2번은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관련된 예규사항이 없어서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사용해야 된다. 예전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다는 소리가. 그리고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는 여부는 당연히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을 언제부터 했느냐를 판단을 할 때 이 기산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는 재산권의 주장은 적어도 형식적인 절차가 있어야지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해당되는 비영리법인 소유라는 게 등기로 남아 있어야 돼요. 본인 명의로 등기로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 법인이 예전부터 사용해서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형식적인 절차가 있어야지 이제 그때부터 기산일로 본다는 거고 몇 가지 좀 더 볼게요. 비영리법인이 유무형 자산의 처분을 현재 해당 유무형 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는지 여부 판단을 할 때 있어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을 하고 증여로 인한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일로 한다. 그리고 만약에 법인격 없는 단체가 있었는데 승인을 받기 전이었었어요. 그러면 이게 법인격 없는 단체인데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이니까 아직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단계였었는데 그 법인격 없는 단체가 적어도 취득은 했다는 거예요. 취득을 해갖고 그 승인을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그러면 요거는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을 한다. 요거는 납세자 편의를 더 봐줘서 그렇게 승인받기 전에도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 우리가 기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만약에 가령 부동산을 예로 들어서 구입 목적에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2년 지나서 증축을 했어요. 일정 부분을.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을 지나서 양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엄격하게 따져갖고 원래 있던 부동산 부분은 3년 이상 됐으니까 요 양도할 당시에 처분 수입이 비과세가 될 텐데 증축한 부분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증축한 부분은 대상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납세자 편의를 위주로 해서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증축해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은 원래 있었던 거랑 합쳐갖고 그 원래 있던 부동산 부분의 기산일을 따라간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작년까지는 좀 중요했는데 내용을 먼저 보면 예전에 동그라미 1번만 있었을 때 그러니까 3년 이상 계속 사용해야 됐었을 때 그래서 3년 이상 만약에 양도 시점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어쩔 수 없이 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실 텐데 예전에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불구하고 동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양도 시점에 처분의 시점에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지 않았어? 다과세야.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올해 뭐가 생겼냐면 아까 동그라미 2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 비과세 되는 부분을 안분해서 계산해 주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예전보다는 좀 덜 억울한 부분이 있을 텐데 예전에는 아무튼 양도 시점에서 이게 3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다. 고유목적의 양도 시점에서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냥 다 과세였었어요. 과세. 됐어요. 그 정도로 살펴보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파트인 그 총칙과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에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뭐냐면 먼저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 뭘 하려고 설립을 했어요. 가령 종교단체 같은 경우 종교 활동을 하려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것만 갖고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령 건물 같은 걸 사갖고 부동산 임대를 한다든가 했고 그 임대수를 올려서 이 고유목적 사업, 종교 활동에 쓰이는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영리법인들은 이렇게 영리활동 자체가 이익을 벌기 위한 거니까 과세를 당한다고 치지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 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을 그냥 그거를 뭐 구성원들한테 나눠준 데 쓰는 게 아니라 고유목적 사업에 쓰려고 이렇게 번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 과세를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해서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면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할 재원의 일부가 우선적으로 국가의 조세로 귀속되어서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더라.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두 번째 파트로 살펴보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과세 대상이에요, 당연히. 과세 대상인데 요게 과세가 되지 않는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어떻게?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일반기금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기 위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비영리 법인이 뭔가 수익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이거 법인세가 당연히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그 수익이 가령 100만큼 발생했다고 쳐요. 가만히 놔두면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이러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를 과세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령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너무 길어서 전입액 전입액이라는 표현은 비용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입액이라는 표현이 비용 뜻한다. 가령 수익이 생겼는데 수익사업에서 수익이 100만 100 이렇게 자꾸 비용 처리하고 요거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고육이 아니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그냥 줄여서 고목 준비금 할게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이렇게 100 잡으면 이렇게 비용을 100을 인식하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이렇게 인식을 하면 그러면 수익이 100만큼 발생했다고 해도 비용으로 100만큼 잡히니까 과세가 안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정 한도 내에서 100%는 아니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하게 되면 이를 인정하겠다. 그러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무슨 성격이냐? 약간 성격이 충당부채랑 유사해요.
뭔가 미래에 쓸, 뭐 이렇게 쓸 조건으로 지금 비용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용을 잡고 난 다음에 요거를 밑에 보시면 5년 이내, 5년 이내 고유 목적에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과세 안 당하고 끝나요, 그냥. 과세 안 되고 끝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영리법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예. 근데 5년, 그 기간이, 사용 기간이 5년으로 주어진 거, 5년이. 5년 내에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고유 목적 사업에. 그러면 그냥 송금 인정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과세 안 되고 끝. 커다란 혜택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간을 주어져갖고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다시 입금을 산입하고 그냥 입금 산입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 이자까지 더 붙여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뭔가 수익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법인세 과세가 되겠지만 이 법인세 과세 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 이렇게 해갖고 비용 처리하게 되면 비용 처리를 먼저 하고 나서 요게 이제 고유목적 사업을 설정했을 때 회계 처리인 거고요. 나중에 실제 비용 고유목적 사업에 비용을 쓰게 되면 현금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현금 100 이렇게 나가고 요 충당부채 없애는 식으로 고목 준비금 100 이렇게 쓰면 인정을 해주겠다. 과세 안 당하게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정각에 다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